자, 수익률 257페이지. 그리고 이제 257페이지 맨 상단에 이제 유형을 또 여러 가지로 묶어놨는데 이제 가볍게 한번 읽어만 보시고, 양가로 이번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대해서 하겠는데, 칠판 먼저 좀 봅시다. 칠판을. 수익률. 자,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현재 부동산을 아직 산 건 아니에요.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전적으로 예측해 보는 건데, 일단은 보니까 투자자란 사람이 A란 부동산을 사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예. 근데 A란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10억이에요. 10억. 이거 사려면 10억이 필요하대. 그래서 한번 봤어. 그랬더니 A란 부동산을 사면 1년 후에 1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가정하자. 그러면 10%죠, 10%. 이 10%를 이 부동산 내부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이다 해서 그냥 뭐라 불러주냐면, 내부 수익률. 부동산 내부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해서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용어상으로는. 근데 이제 다음 주 2교시 후반 그쪽에서는 이제 뭐 하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장 넘겨보니까 동그라미 2번의 요구 수익률, 얘가 이제 시험에 항상 나오죠.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봅시다. 이제 바로 넘어가서 요구 수익률로 갑니다. 자,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치가 있어요. 요구치. 투자자가 원하는 기준이 있대. 나는 내 기준은 이만큼 나오면 하고 이만큼 안 나오면 안 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 이 부동산에서는 8%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면 투자하고 이마저도 안 나오면 안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이 8%를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해서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일단은 이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무위험 수익률에,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그냥 써볼게요. 무위험률에 위험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 위험 보상률을 더해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갑돌이가 지금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8%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물어봤어요. 야, 너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왜 8%니 했더니 갑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10억을 주고 이 부동산을 사지 않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은행에서는 시간만 흘러가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시간만 흘러가도 최소한 3% 이자 수익률을 주니까 최소한 은행 금리 이상은 나와야 된다. 너무너무 타당하죠. 당연합니다. 알았다. 그 다음 뭐냐 했더니 은행은 말 그대로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 3% 이자 수익률을 주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뭘 달고 달아야 돼요. 위험을 달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위험이 크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5%를 받아야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뻔한 건데 볼래요?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을 높이겠어요, 낮추겠어요? 위험할수록 돈 더 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위험 부담이 클수록 뭔가 철저한 그에 대한 보상 수익률이 갖춰져야지만이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요구 수익률을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할인율이라고도 하죠. 할인율. 자,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할인율. 예. 우리 얼마 전에 1년 후 개발이 된다면 토지가치 얼마, 개발이 안 된다면 얼마, 이런 소리 해본 적 있어요. 그때 할인율을 투자자하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거야. 다음 주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할인은 투자자가 뭘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렇게. 자, 이제 다음.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달리 나타날 수 있대. 그래서 주관적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을돌이란 투자자한테 물어볼게요. 야, 을돌아. 너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얼마니 했더니 을돌이가 그런 거예요. 나는요,
13% 정도 나오면 하고 이마저도 안 나오면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너 요구 수익률이 도대체 왜 13%냐라고 을들한테 물어보니까 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시간만 흘러가도 은행에서는 3% 이자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가 나와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볼래요? 지금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원하는 게 지금 똑같았습니까 이게? 그죠? 이거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왜 안 중요하냐면 이 무위험률은 투자자 본인이 뭔가 분석하거나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 금리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에서는 어떤 투자자가 반영하든지 요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위험률은 별로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다음 두 번째. 그다음 뭐냐 했더니 을도 그런 거예요. 쉿! 그런 거예요. 왜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가 내가 장기 개발 계획을 보니까 이 주변에 대규모 납골 땅이 들어서기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몰라서 그래. 근데 될 가능성이 80%가 안 될 가능성이 20%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위험이 크다. 자기가 봤을 때 위험이 크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나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10%가 더 주어진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각은 자유거든. 그러면 동일 투자 대상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바라보는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적용하는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동일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적용하는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다, 객관적 수익률이다. 주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다 일단 체크 좀 먼저 좀 잠깐만 좀 할게요. 257로 다시 와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기대 수익률 보이시죠? 맨 밑에. 기대 수익률을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네. 기억 체크하고 니은 보니까 니은. 자,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아무튼 기대 수익률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투자 대상의 수익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자, 객관적 수익률. 동그라미. 객관적 수익률. 그리고 사전에 그러니까 객관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전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예, 넘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A란 부동산의 분양가가 10억이야. 그럼 누가 분양받더라도 분양가는 10억이에요. 근데 이 일대가 지금 계속 대기업 본사들이 막 장기 계획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 한 10년간 계속 본사들이 내려와. 이 지역은 주택 구하기 너무 힘든 동네예요. 공실 자체가 거의 없어, 이 동네가. 이 지역 상황 자체가. 그래서 보니 1년 동안 임대 수익이 1억씩 나오고 있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조건에서는 투자비 10억, 1년 동안 예상되는 수익 1억.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죠?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 객관적이다 이거죠. 네.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요구 수익률 별표 치셔야 돼. 항상 나와요. 네. 기억 체크하고 니은도 체크하세요, 니은. 뭐 시간에 대한 비용인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인 위험할중률이 있으니까. 디귿의 세 번째 줄 주관적 수익률 체크.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실현 수익률 있죠? 자, 이제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못 써먹고 개념만 나와요, 개념만. 볼래요? 우리가 이제 여기 칠판 여기 잠깐 봐주실게요. 요거 읽어봐요. 뭐라 써놨습니까? 요거는 요 돈을 묶어서 그냥 쓸 필요는 없어요.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1, 투자. 투자란 일이 실행이 되기 전에 예측해보고 적용해보는 수익률이다 해서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현 수익률은 과거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투자를 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치를 실현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실현 수익률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우리가 배우는 투자율은 지금 투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써먹을 수 없다. 뭐 그 정도만. 네. 자, 넘기시고. 2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하단부에 보면 그 파란색 박스가 있어요. 별표 쳐놓고요. 그 밑에 것도 체크해놓고 보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가지가 더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설명할 텐데 첫 번째 이게 나와요. 자, 칠판 이거 볼까요? 지금 A란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 몇 프로죠? 10%죠. 갑돌이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갑돌이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갑돌이는 자기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8%인데 A란 부동산에서는 그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 기꺼이 투자하죠? 그렇죠? 을돌이 요구 수익률이 13%죠. 을돌이가 봤을 때는 투자해, 안 해? 안 하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세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으면 투자할 수 있나요? 같아도 할 수 있는 거죠. 더 크면 더 좋은 거죠. 자,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8%밖에 안 나온대. 그러면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 이거죠.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간단한 건데 일단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260페이지 중간에 그 파란색 박스 있잖아요.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체크하시고요. 261페이지에 자 중간에 하단부에 파란색 박스가 하나 또 있어요. 261페이지에 있죠. 그것도 시험에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근래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튼 몇 년 사이에서 나오긴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할래요. 근데 그냥 잠깐 봐보세요. 어디? 자 이렇게 보세요. 기대 수익률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는데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일단 쓰지 말고 봐봐요. 10억을 주고 사면 2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대. 그러니까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20%래. 20%. 근데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은 10%래.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럼 이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이 하락해? 상승하겠다. 그러면 결국 점차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왜냐면요. 가격이 오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투자자가 봤을 때는. 왜?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아직 부동산을 안 샀거든요. 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종전에는 10억 주고 사서 2억을 벌 수 있는 상황인데 투자 수요가 증가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20억으로 비싸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수익률이 1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보자마자 답을 찍어야 돼. 보자마자. 왜냐면 이게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문 한 줄로만 나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시작.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자, 지금 요구하고 기대하고 안 맞았잖아. 그렇죠? 요구 수익률이 기준이거든요. 항상. 그러면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커. 안 맞았죠?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대 수익률이 다시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지 같아지겠죠? 그러면 돼요. 만약에 기대가 요구보다 작대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다시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지 같아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 있는 상황 보지 말고 둘이 같아져야 돼, 장기적으로. 그러면 요구보다 기대가 더 크대. 그럼 기대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점차 하락해야지 같아지고 요구보다 기대가 작대. 다시 점차 상승해야지 같아진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그 기출림을 보니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즉 기대 수익률이 더 작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같아지려면 대상부대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점차 어떻게 해야 돼? 상승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그렇게 풀면 된다라고만 알아두시기 바라요. 네.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262페이지 보면요. 이제 니은 체크 하나만. 자, 어디? 아니, 자, 중간에 그림 보입니까? 네. 거기 위험 회피형이라고 나왔죠. 그림에. 그 위험 회피형은 바로 옆에 있는 위험 선호형에 비해서 곡선 기울기가 급해야 안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옆에다가 어디? 니은 체크하자. 니은.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일수록 위험 선호형 투자자에 비해서 투자 곡선의 기울기가 동그라미 급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냥 시험에는 어쩌다 한 번씩 다른 거 일절 안 나와요.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의 기울기는 더 급하게 나타난다. 그렇게만 나와. 완만이 아니고 이렇게. 저번 순환 때 이거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번 순환 때 또 설명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번 순환은 체크만 하시고 다음
문제 풀이할 때 한번 그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위험 혐오적일수록 곡선이 길기는 급하다, 완만하다. 급하다. 예, 그렇게만. 반가로 2번에 보니까 위험의 처리 방법이 있어요. 어디 이제 요건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오니까 별로 쳐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동그라미 1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대. 그냥 은행에 집어넣겠대. 이것도 위험에 대한 대처 방법은 되죠. 근데 투자의 목적은요. 투자의 목적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목적은 부의 극대화예요. 부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투자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번 같은 방법처럼 그냥 은행에만 집어넣으면 되긴 되는데 방법은 되긴 되지만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다음 두 번째.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예. 저 위험을 누구에게 증가시키면 위험이 줄어들 수 있겠네. 그러면서 니은 전가 유형 별표 치세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전가. 아까 3교시 때 조세 전가 기착도 들어봤죠. 임대인한테 분명히 세금 내라고 세금을 때렸는데 그 세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 떠밀었죠. 그것 등등 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전가를 싹 써놨어. A, B, C, D, E, F까지 싹. 그러니까 요 내용들 별표 쳐놓고 나중에 하나씩 잘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는 책에다 싹 모아놓은 거고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하나씩 나와. 하나씩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하세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어요. 자, 보수적은 공격적이 반대말일 것 같죠. 느낌상. 그런다고 해줘. 제발.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1교시 때 이거 하거든요. 이 봐봐요. 이놈의 시장이 이제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돼가지고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막 사정해야 돼. 자, 볼게요. 여기 볼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다음 주 1교시 때 발할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할 거예요. 예. A는 기대 수익률이 10%예요. 표준 편차가 2%예요. B는 기대 수익률이 12%고 표준 편차 위험이 3%예요. 수익은 큰 게 좋죠? 당연하지 뭐. 위험은 짠 게 좋고. 그러면 어디? 여기 C가 있대. C. 그럼 B하고 C는 서로 위험이 똑같죠? 그럼 투자자는 망설임 없이 뭘 선택하겠어? 당연하지. B를 선택하죠.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큰 게 좋으니까. 여기 D가 있대. D가. 그러면 B하고 D는 수익률이 똑같죠? 누가 더 위험이 작아? 얘가 더 위험이 작죠. 그럼 D를 선택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비끔친 영역 안에 그 어떤 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놈보다는 B가 더 좋아. 그런데 이제 A하고 B는 좀 상황이 달라요. B는 A에 비해서 수익률이 크죠? 뭐도 크죠? 위험도 커. 그럼 B는 A에 비해서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그래. 반면에 A는 B에 비해서 수익률이 작죠? 위험도 작죠? 저위험 저수익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위험과 수익 그 자체만 가지고 A가 좋다, B가 좋다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투자자가 보다 공격적이라면 뭘 선택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시험이 그렇게 그냥 나와요. 그림 딱 그려놓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A보다 B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맞죠? 좀 더 보수적이라면 뭐를 할 것 같아? A. 맞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 그러면 기억 보니까 투자 수익을 가능한 낮게 동그라미 낮게. 264페이지 동그라미 기억 있죠? 상단에 낮게. 자, 이 말은 수익을 최고, 중간, 최저치로 잡는데 그래 놓고 수익률이 가장 적은 걸 기준으로 투자 분석을 하겠대.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수적 투자자는 낮은 수익을 좋아하구나. 그것이 아니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죠. 수익률이 가장 작다는 것은 위험도 가장 작다? 바꿔서 말하면 가장 안전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다음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니은 별표. 니은. 자,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이건 필요 없는 소리. 그 옆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5번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란 건 뭐냐면요.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란 것은
투자 수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달라짐에 따라서 수익률 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하는지 그 영향을 알아보는 게 민감도 분석인데 기억 체크하세요. 기억 체크. 예. 다음 디그 체크. 그냥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 지금 임대용 부동산 사가지고 임대 사업 하려고 해요. 나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 수익률에 또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죠. 뭐 영업 경비 변동, 유가 변동, 금리 변동, 세금 제도 변동 등등등. 그래서 위험 요소를 5개를 한번 변화를 시켜줬더니 이 부동산에서 이런 각각의 위험 요소가 달라짐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게 일단은 민감도 감금서 동그라미 기억인데 오답 한 번도 안 나옴. 나온다면 이걸 한번 봐야 돼. 이제 디귿 정도. 이게 여기 그냥 봅니다. 1번, 2번, 3번 위험 요소를 변화를 줘봤더니 민감도가 낮게, 작게 나오더라. 근데 4번, 5번 위험 요소의 변화를 줬더니 민감도가 크게 나오더라.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했을 때 민감도가 낮게, 그러니까 작게, 높게, 크게 어떻게 나타나는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감도가 높게, 크게 나타나는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그 정도 개념만 잡으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방가르 3번은 유형과 수익의 상세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동그라미 니은이에요, 니은. 유형과 수익의 상세관계는 유형과 수익이 뭐하는 관계다? 비례하는. 상세는 비례한다. 그걸 상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기 파란색 박스를 보니까요. 굳이 체크 안 해도 되는데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라고 그랬죠. 그 옆에 뭐가 붙었어요? 예상 인플레 밑줄 그어놓고 피셔 효과라고 써보세요. 그냥 피셔 효과. 사실 전에 했던 건데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인플레가 발생하는 만큼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A라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만큼 나타나게 돼버린다면 투자자가 원래 목표했던 10을 못 가져가고 9밖에 못 가져가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인플레는 플러스로 반영한다. 들어봤죠? 그거야. 그래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이만큼인데 목표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1%만큼 예상된다면 여기다가 예상되는 인플레만큼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목표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을 11%로 높여 잡아놔야지 나중에 1%만큼 가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당초 목표했던 10을 챙겨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플러스로 반영해라 라고 누가 했냐면요. PC가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PC 효과를 한다는 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네. 이제 다음 주는 266페이지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거고요. 자, 칠판 볼게요. 7번 봅니다. 자, 볼게요. 오늘 이제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했어요. 정책. 정책이란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책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시장 실패란 용어와 함께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몇 가지를 봤어요. 그냥 그러면서 공공재 뭐 이런 것도 봤고 공공재는 무임승차가 발생해도 배제시킬 수 없다. 그래서 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뭐 이런 소리 있고 좋은 것은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 기억나요? 공공재하고 정의유보가는 좋은 거죠. 과, 소, 부유유보가는 안 좋은 것은니까 과, 대, 뭐 이런 내용들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면 공급 시장에서 독점이나 또는 과점 시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뭐 등등등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가볍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외부 효과가 시험에 이제 아주 중요하죠. 자,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무슨 외부 효과 제거하기 위해서? 부의 효과 무슨 지구재? 지역 지구재 이런 소리 들어봤죠? 그렇죠? 예.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가 보상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 소비 과정 모두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등등등 하면서 자
정의의 부유가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핀피. 부의 부유가는 님비. 자, 외부 불경제가 뭘 것 같아? 외부 불경제. 집에 가기 싫은가 보네? 어? 집에 가기 싫은가 봐? 그 뒤에 창문, 다음부터는 새창살을 다루라고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딱 수업 시작하면 새창살을 열심히 채우라고, 안 되겠다. 불나면 나도 못 나가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쪽에다 비상문을 뚫어놓고 장구라고 해야겠어, 이제. 자. 정의의 부가, 부의 부가 있잖아요. 그냥 찍어보라고. 외부 불경제가 뭘 것 같아, 느낌상? 그래. 시험에는 부의 부가라고 나와요. 근데 가끔 다른 표현이 나오게 돼. 외부 불경제, 님비, 이런 거 부의 부가예요. 외부 경제는 뭘 것 같아? 부동산 외부로부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정의의 부가겠죠? 정의의 부가는 핀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과소, 과대. 특히 부의 부가 때 공장이 오염을 많이 시킨대. 그래서 세금 때리면 생산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급이 감소, 곡선은 감소, 좌측 이동함에 따라서 가격 상승함에 따라서 결국 사회적 후생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등등 했죠. 부의 부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지정한다 이런 내용도 해봤고요. 네. 다음 이제 주택 정책이 있었어요. 오늘 순서대로 보면 먼저 우리 분양가 상한제 들어봤었어. 1교시 마지막에. 근데 2교시 시작하자마자 임대료 상한제하고 똑같아. 분양시장이 적용하느냐, 임대차 시장이 적용하느냐 그 차이만 있지. 둘 다 대상이 누구야? 서민 저소득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 임대료 상한제도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 결국 공급자들이 좋아하기 싫어해. 공급을 줄여.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다. 똑같아. 예. 아무튼 임대료 통제 정책에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하니까 부족, 초과 뭐가 생긴다?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만약에 높은 선에서 통제하면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초과 공급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게 나온다고 그랬죠. 네. 다음. 이 초과 수요는 비탄력적인 단기보다 단기보다 탄력적인 어디에서?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그러면 만약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다. 임대료 통제 효과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소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면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됐고요. 그러면 임대료 통제를 하다 보면 공급자는 공급을 줄이고 양과실을, 임차자는 주택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사를 함부로 다니기 어렵다. 이중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실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의 공급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단기적으로 왜곡되게 그 혜택의 효과가 누구한테 돌아가 버릴 수 있다. 임대인이 그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정부의 무슨 개입? 직접 개입에 속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요즘에 임대주택 유형이 막 나와. 몇 가지 했는데요. 지금은 암기 안 해도 되는데요. 자, 아까 장기전세주택 최장 몇 년이라고 했죠? 20년 이내라고 그랬죠? 국민임대주택 몇 년 이상이라고 그랬대? 거기 가능성이 좀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장기전세주택 2번 울고 먹었지. 그리고 작년까지 해서 중공공임대주택 8년 했지. 그러니까 이제 오답을 준다면 안 나오면 모를까. 아마 국민임대주택 30년 이상인데 뭐 20년 이상이라든지 20년 이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다음. 별로 안 중요한 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적 시장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다음. 그다음에 조세. 조세 전가 기착. 자, 여기 동그라미 1, 2, 3, 4 아까 했던 거 보이죠? 자,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100% 상대방이 부담한다. 3번.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4번.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하다. 100%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면
이런 말이 또 나온다고 그랬죠? 우하향하는 수역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에서 이런 말이 뜬다고 그랬지.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더라? 수요나 공급 중에 어느 한적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적이 아닌, 즉 세금을 나눠서 내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누가 다 내는 게 아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조대를 때리면 소비자 잉여 감소, 수요 감소, 공급자 잉여 감소, 공급 감소, 거래 활동 감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용어 2개 들어봤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 왜 헨리 조지는 지대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소득이 아니고 불로소득이니까 싹 걷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죠. 다음에 동결. 촌스럽게 왜 그래? 끝에 동결 나오면 상승 나와있죠. 입찰 나오면 최고, 최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정리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투자 이론에서 뭐 위험의 유형 이런 거 다 놔두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했던 게 지분 수익률 알아두는 거야. 뭘 기준으로? 지분을 기준으로.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총 수익 전체가 아니야. 총 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고 나머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총 수익률보다 대출 금리가 더 싸야 돼, 비싸야 돼? 싸야 돼.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총 수익률보다 대출 금리가 더 비싸야 돼. 둘이 같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남의 돈을 많이 쓰든 조금 쓰든 수익률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이제 우리가 3교시 마지막 때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음 이제 4교시 때 했던 것은 이제 수익률인데, 자, 요구 수익률이 중요하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더하는 건데,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지고,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라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위험이 크게 다르니까 투자자마다 적용하는 요구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쉬운데 일단 이건 잘 나오더라. 계속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에서 얘가 더 크잖아요. 투자해 안 해? 투자 채택하는 거죠. 더 작으면 해 안 해? 안 해. 요걸 좀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균형. 다시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시작.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대. 그러면 점차 결국 기대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응? 균형을 이루려면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 균형을 이루지. 다음, 기대가 요구보다 작대. 그럼 점차 기대는 커져야지 균형을 이룰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웠던 이제 정책 투자 이론 좀 잘 좀 보시고, 이제 다음 주는 부동산 투자 이론 다 마무리하고, 부동산 이용론 일부 좀 들어갈 텐데요. 뭐 시간 좀 되시는 분들은 투자 이론 살짝 한번 저번에 했던 거 동영상으로라도 살짝 보시면 좀 더 매끄럽게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냥 와도 괜찮긴 있잖아요. 예. 자,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